네,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를 통해서 아카데미상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 강에서 먼저 그 새로운 이란 영화, 뉴 이라니안 시네마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에 대한 국내 평자들의 평가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란 영화, 한 논문을 제가 좀 참고해 봤는데요. 그 논문에서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란 영화가 국내를 벗어나 외부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는 1970년대 초입니다. 79년 이란 혁명 전까지 외국에 배급된 이란 영화는 그야말로 몇 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란 영화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그 이란 영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선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영화를 문화와 예술로 접근하고 또 다양한 그런 그 외국의 영화들을 소개하는데 앞장선 그런 나라이죠. 이란 영화 역시 그 국제 무대에 소개되는 계기는 국제 영화제들입니다. 칸, 베를린, 베니스 등 그리고 로카르노 영화제 같은 국제 영화제들입니다. 로카르노 영화제 하니까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이란 영화 하면 그 대명사인 감독 있죠? 아바스 키아로스타미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영화가 그 로카르노에서 3등상인 그 청동 표범상을 받으면서인데요. 1989년입니다. 1989년에 그 3등상을 받으면서인데 그 해에 1등상을 받은 영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입니다. 그 영화 달마가 그 로카르노에서 그 황금표범상 받았을 때는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면서 배용균 감독은 잊혀져 가고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세계적인 거장으로 자리 잡게 되죠. 아바스 키아로스타미가 만든 그 체리 향기가 1997년 50주년을 맞이하는 칸 영화제에서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운하기와 더불어 최고의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란 영화는 전 세계에 가장 폭발적인 그런 그 인기를 끄는, 이때 인기는 물론 해외 영화제들로 붙어입니다. 인기를 끄는 영화들로 각광받는데 제가 읽은 어느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해외 영화제의 초청을 받은 나라 영화는 이란이라고 하더군요. 그 선두에 바로 아바스 키아로스타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셈 마흐말바프, 그리고 자파르 파나이, 그리고 바로 2009년 어바웃 엘리로 이 파라디 감독이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 감독상을 받고 2011년에는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 및 남녀 연기상을 거머쥐는 거죠. 자, 우리가 이란의 새로운 영화 뉴 이라니안 시네마 얘기할 때 그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다리우스 메르지 감독의 암소라는 영화입니다. 1969년에 만들어졌는데 영어 제목은 더 카오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이 이란 영화 하면 이 제목은 기억해 둬야 됩니다. 뭐 다리우스 메르지라는 이름은 기억은 못해도 암소라는 영화가 196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가 뉴 이라니안 시네마의 터닝 포인트적 작품이래.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그 1974년에 만들어진 그 소후랍 샤이드 살레스 감독의 정물 Still Life라는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이 영화보다는 암소를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 영화는 그 사실 소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동물인데 그
영화 그 암소라는 영화 속에 그 시골 마을에서 정말 그 애지중지되는 그 암소가 죽습니다. 그러자 그 암소를 키우던 그 남자가 암소처럼 암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암소가 변한다는 게 아니고요. 암소처럼 말도 안 하고 암소처럼 울면서 암소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서정적인 그러한 그 스타일로 이 영화를 이제 빚어냈는데, 이 영화가 그 1972년도 베를린 영화, 71년도에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72년도에 베를린 영화제에 나아가서 상영되고 뭐 작은 상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 영화가 이른바 뉴 이라니안 시네마를 알리는 어떤 신호탄이 되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란 영화의 뉴 웨이버가 태어나는데, 1970년대를 우리가 그래서 뉴 이라니안 시네마, 이란 영화의 뉴 웨이브라고 칭하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란 영화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란 영화는 1979년 혁명을 지난 80년대 이후 말씀드렸 키아로스타미, 마흐말로프 등을 중심으로 그 두각을 드러내며 1980년부터 프랑스의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여러 명의 그 주요 이란 감독들이 그 영화들이 선보이면서 그 영화들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상영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러한 계기들이 마련됩니다. 그러면서 그 프랑스 비평가들을 중심으로 이란 영화가 발견되고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또 글을 쓰면서 이란 영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란 영화는 그렇게 프랑스를 통해서 세계에 선보이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세계 영화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찬란한 문화와 그 페르시아 사상의 유산을 기반으로 한 영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란 영화를 접했던 관객들에게, 또 전문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선 거죠. 그때까지 이란은 기본적으로 뭐 서방 언론, 주로 이제 미국, 영국, 뭐 이스라엘 이런 쪽인데, 그런 서방 언론의 편향된 보도 속에서, 지금도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저 여성 차별이나 하고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의 나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 영화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란은 여성 차별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적인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측면만 이란 사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란 영화의 다른 면모들을 이란의 다른 면모들을 이란 영화들이 보여주고, 그 대표작 중에 하나로 바로 시민과 나들의 별거가 이제 자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영화의 그 절제된 감성과 기법은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는 그 전혀 다른 모습을 제시하면서 일대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이것은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감안하시면서 이란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즉, 이란 영화는 어떤 특정한 경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향과 그런 지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영화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와 사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그 새로운 이란 영화의 시기 구분을 해보면 79년 이란 혁명 전까지의, 그러니까 암소가 만들어진 1969년부터를 보통 1기로 칭하고요. 혁명 이후부터 한 97년 정도까지 바로 그 최리 한기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상을 거머쥐는 해죠. 그때까지를 2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 시네마의 중흥기라고 할 수 있는 그 3기,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제가 참고한 논문의 그 필자는 1929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선보였던 그 한 다큐멘터리를 기점으로 사기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제가 볼 때는 그 주장은 다분히 그 좀 아직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지만이 어떤 객관성과 그 설득력을 띠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우선은 1기, 2기, 3기 정도로 분류하고 4기로의 분류 가능성을 조금 점검해 보자라고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그 2009년에 선보였던 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자료로 그 여러분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나들의 별거는 그 2012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 외국 영화 10편 중에 한 편에 들었는데요. 이 추천인들이 이 영화를 추천하면서 발표한 어떤 추천 사유를 보면 여러분이 그 시민과 나들의 별거가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적인 드라마의 화법과 진지한 성찰을 자연스럽게 결합시킨 파르하드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이 돋보인다. 어린이에서 어린이 세계로 들어간 이란 영화. 자, 이 영화에서는 어린이 세계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중심은 어른의 세계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한 거죠. 또 장르 영화 못지않은 긴장감을 껴안은 사회성 짙은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그냥 단언을 했습니다. 즉 장르 영화 이상의 긴장감을 사회성 짙은 어떤 드라마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밀한 이야기 구성의 힘과 배우들의 연기력. 이 영화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들이죠. 또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모세 마흐말바프, 자파르 파나이를 넘어. 자, 대단하죠? 이란 영화의 대명사 이 세 사람의 이 감독들을 넘어서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극찬을 끌어냅니다. 또 이란 영화에 대한 어떤 편견을 보란듯 깨부수다. 사실 이란 영화에 대한 편견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감독이 어떻게 보면 형성시킨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영화들을 보면은 사실은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같은 그런 파워풀한 드라마를 선보이지는 사실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같은 이런 드라마가 이란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역시 또 강조하는 것이 드라마틱하게,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주제의식, 연출, 연기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 도대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영화길래 이러한 극찬을 끌어냈을까요? 여러분 꼭 보시기를 권하고요. 이제 아카데미상 영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아카데미상이 처음 시상이 이루어진 것은 1929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012년으로 84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원래 아카데미상은요, 원래는 1920년대 헐리우드 영화들이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여기저기서 받습니다. 그러자 영화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피용으로 만든 것이 아카데미 영화상인데, 결국에는 이 영화상을 통해서 영화 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영화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령 음악에서는 그래미 어워드상이 있고요. TV에서는 에미상이 있듯이 영화에서는 이제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이 있게 된 건데, 아마 미국의 영화상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화려한 영화상 시상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미국 영화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매년 그 생방송으로 선보일때면은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라이브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CJ 쪽에서 그 생방송을 했죠. 그 예전에는 뭐 OCN에서 했습니다만은 다 이제 CJ 쪽에서 CJ ENM에서 인수해서 결국에는 그쪽에서 그 생방을 하는데요. 그만큼 그 생방을 한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할리우드 영화는 그 어떤 특정 나라의 그 어떤 특정 나라에서 그 자국 영화를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그 산업적으로 파워풀한 그런 결과를 항상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아카데미상은 미국 영화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잔치로 우리가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들만의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영화상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딱 하나의 그 카테고리죠.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에 그 출품시켜서 거기서 후보 들어서 상 타기 위해서 세계 수많은 수십 개의 나라들이 정말 막 각종 열띤 로비를 하고 그러는 거죠. 이때 로비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로비 그러면 부정적인 함의로 받아들이는데 좋은 의미로입니다. 이른바 프로모션이라는 의미에서 로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아카데미와 연관된 기록들은 여러분이 찾아보면 됩니다. 궁금한 것은 회원이 몇 명일까 하는 건데 2012년 기준으로 약 한 5,800명가량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6,000명 미만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5,783명을 12년 기준으로 5,78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균 연령이 이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62세라고 합니다. 62세. 그러니까 62세면은 평균 연령이 62세라는 거는 좀 나이가 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50대에 접어든 입장에서 꼭 나이로 뭐 어떤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물론 아날로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많은 경우 저는 비보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먹으면은 조금 안정지향적으로 가면서 보수적이 십상이죠. 특히 아카데미 그 회원들은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걸로서 악명이 높죠. 그래서 늘 그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판 나아가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 뭐 100% 전적으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런 보수적인 관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령 외국어 영화상을 내보내는 각 나라마다 어느 영화가 자기 나라 대표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것인가를 놓고 늘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몇 년 전에 그 아카데미 한국 대표를 뽑기 위해서 심사위원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봤습니다만은 그 제일 좋은 한국 영화를 골라서 내보내기보다는 어떤 영화가 그 아카데미 회원들의 구미에 맞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사실은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좋은 영화, 잘 만든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 그 못 만든 영화를 고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더 잘 만든 영화, 더 좋은 영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회원들의 구미에 맞는 영화를 선택해서 보내야 된다는 점, 그것은 옳지 않죠. 그 단적인 그 예가 2011년도에 그 우리가 이창동 감독의 시가 아닌 김태균 감독의 이제 맨발의 꿈을 내보냈는데 그 맨발의 꿈이 못하다는 것보다는 이창동 감독의 시보다 맨발의 꿈이 더 뛰어나거나 더 잘 만든 영화라고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선정을 두고 사실은 말이 많았었죠. 2012년에 고지전을 뽑아서 보냈습니다만은 고지전 정말 잘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의 선정을 놓고 뒷말이 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나온 지적은 전쟁 영화라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2012년도 1월에 LA 출장을 가서 그 원로 감독인 정창화 감독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으면서 자연스럽게 오스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미국에서 한 20여 년 사신 그 원로 감독인 정창화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쟁 영화는 그 오스카 후보 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왜냐면 웬만큼 잘 만들지 않고서는 그 외국의 경우 전쟁 영화로는 후보에 들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고지전이 영화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선택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지적이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경청해야 될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1년 한국영화 베스트 1으로 고지전을 뽑았기 때문에 그 영화가 그 한국영화 오스카 후보작으로서 손색가 없다고는 뭐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전쟁 영화라는 장르 요인에서 이미 오스카 후보에는 들기 어려웠다라는 그 정창화 감독의 지적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분의 지적처럼 그 9편의 1차 예선 내도 들지 못했다라는 것, 1차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전년도, 그 전전년이죠. 2009년도, 그렇죠? 2012년에는 그 고진이 나갔고요. 2011년에는 맨발의 꿈이 나갔습니다. 2011년에 맨발의 꿈이었군요. 그리고 2010년이 봉준호 감독의 마더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였는데 그 2010년도에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라고 볼 수 있었던 시가 아닌 김태균 감독의 맨발의 꿈이 나가서 2011년에 후보 지명이 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2012년에 고지전도 후보 지명이 안 됐었고요. 2010년도, 2009년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 중에 그의 최고의 영화라고 얘기됐던 봉준호 감독의 마더도 개인적 동의 여부를 떠나서입니다. 그 마더마저도 2010년도 그 오스카 후보 지명에서는 들지 못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상황과 연관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그러면 한국 영화가 그만큼 수준이 낮은 거냐? 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한국 영화들이 당연히 5편의 후보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마다 한 편씩 내는데 그게 63편입니다. 그러면은 2012년 기준으로 해서 그럼 63편 중에 1차에서는 9편 들은 것, 7, 9, 63, 7대1입니다. 7대1 만만한 경쟁률이 아니죠? 5편, 더 만만하지 않죠. 그리고 상을 받는 것, 이건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자, 그 5편에 후보 지명되는 것,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영화가 역대 한 번도 후보 지명이 못 될 만큼 그러면 영화를 못 만드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그 아카데미 오스카 프로모션, 오스카 로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 아카데미 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 약 6천 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6천 명의 회원들이 전부 그 각 부분을 심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마다 분과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배우들이 가장 많은데요. 분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수백 명,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그 회원들을 공략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작품상은 뭐 전 회원들이 참여합니다만은 다른 그 부분은 그 각 분과가 할 텐데, 자, 그러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심사하는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집중적인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 한국 영화를 볼 수 있게끔 더욱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화 쪽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아카데미 진출은 일종의 문화, 민간,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영화인들만이 아니라 민간, 영화, 그리고 문화 전반적으로 그 프로모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201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대를 거치고 또 201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는 한국 영화를 그 헐리우드에 진출시키고 구체적으로 오스카 후보 지명을 받아내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도 평론가로서 또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로서 어떻게 하면 한국 영화가 오스카 후보 지명을 받는데 그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이 힘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점에서 오스카 후보 지명이 한국 영화의 오스카 진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를 권하고요. 자,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자, 남의 나라 영화잔치, 미국 영화잔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는 게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그런 근본적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당장 그런 질문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던질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냥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쿨하게.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칸 영화제 상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베를린에서 베니스 상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올림픽에서 상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월드컵에서 상 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자, 같은 좀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그 범위는 다르고 분야는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노벨상에서 받고 안 받고 뭐가 중요하냐. 그럴 수 없겠죠. 그렇죠? 노벨상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칸, 베를린, 베니스에서 최고상 받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한국 영화의 위상, 한국 문화, 나가서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이것만큼 더욱 효과적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국 영화가 오스카 최우수 외국어 영화제에 후보 지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후보 지명되면 그 시상식, 생방송되는 시상식에 초청받겠죠? 초청받으면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 생방송되는데 노출되는 거죠? 자, 이거보다 더한 홍보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문화, 한국 영화를 알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홍보 효과가 어디 있겠어요? 칸, 베를린, 베니스 전 세계에 그렇게 생방송되지 않죠? 오스카만 그렇게 생방송됩니다. 자, 아카데미 시상식, 아카데미에 후보 지명되고 상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 있는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이거보다 더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점. 단순히 그 측면에서만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국가 브랜드 얘기하니까 자꾸 제가 무슨 쇼비니스트,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 이렇게 비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무슨 국가 간의 경쟁을 조장하고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개인 차원이건 집단 차원이건 인종욕구가 우리네 삶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과 연관해 오스카에서 최고 영화상 부분에 후보 지명되고 나가서 수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칸, 베를린, 베니스 등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그렇게 염원하는 것도 또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순위를 신경 쓰고 또 노벨문학상을 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인종욕구죠.
개인이나 또 나라나 그렇죠? 그런 인정을 받고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이겠죠. 자, 제가 쓴 원고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스카 외국 영화상을 빨리 후보 지명되고 좀 더 빨리 후보 지명되고 영화상을 거머쥘 수 있을까? 정답이 있을 리 없겠죠.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리우드에서 한국 영화,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한층 더 제고시키면서 아카데미 회원들을 상대로 보다 더 강력한 프로모션을 해야 한다는 것. 자, 따라서 우리가 가령 한국의 그 대표 감독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감독이 그 대표작으로 선정되면 그 영화를 가지고 미국 가서 프로모션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다분히 형식적으로 며칠 머물면서 그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훨씬 더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다양한 채널, 어떤 채널이든 간에 개인 채널이건 어떤 채널이든 간에 그 구체적으로 아카데미 회원들, 특히 그 외국어 영화상을 투표할 회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들에게 한국 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LA에 있는 한국의 예를 들면 영사관 총동원돼야 됩니다. 물론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그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관민이 합쳐서 영화계만이 아니라 문화계 전반, 그리고 관민, 그리고 우리 LA에는 우리 교민들이 정말 참 많이 살지 않습니까? 100만 넘는 교민들이 사는데 그 많은 교민들도 힘을 합쳐서 한국 영화가 오스카 최고 영화상 후보 지명되고 수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점에서 세계에서 일고 있는 한류 열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입니다. 작금의 한류를 통해서 그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또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인들에게 한국 영화의 존재감을 선명히 각인시키는 기회를 포착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례로 한류 스타 이병헌이 미국 영화죠 G.I. 조에 이어서 G.I. 조 전쟁이 서막에 이어서 G.I. 조 2에서 주연 중 한 명으로 강한 임팩트를 선사했는데 외신을 보니까요 그 오프닝 크레딧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만큼 이병헌이라는 스타를 인정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나아가서 한국을 인정한다는 하나의 그것이 기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카데미 위원들이 후보작을 다 챙겨보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후보작을 챙겨볼 수 있는 회원들은 은퇴한 노인 영화인들 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논쟁적이고 실험적인 수작들, 문제작들보다는 나이 든 회원들의 구미에 맞는 보수적인 영화들이 수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도 말합니다.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은 이런 지적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민과 나데레의 별거는 그 경우가 아니고요. 누가 보기에도 그 영화는 수상감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가령 일본 영화 굿바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 영화가 안 좋다는 의미 아닙니다. 그때 아주 쟁쟁한 영화들이 많았었거든요. 가령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바시라 왈츠라든지 정말 쟁쟁한 영화가 많았는데 그 영화들을 다 제끼고 일본 영화 굿바이가 받았을 때 우리가 아시아 영화가 받았다는 사실은 반가웠지만 과연 그 영화가 그렇게 대단한 영화적 수준을 갖고 있었던가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오스카 회원들의 그 보수성과 특히 그 보수성의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 나이의 문제가 계속 비판의 비판거리로 거론된다라는 것,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치사해도 할 수 없죠. 또 우리만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카데미 회원들을 특히 최우수 영화상 후보, 그 최우수 영화상들을 심사하는 그러한 그 아카데미 회원들, 그들이 과연 누구일지 이 자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한국 영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인식을 바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화인들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간 분야 가릴 것 없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 관계자들이 합심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저의 주장이 좀 지나치게 무리하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그 한국 영화가 그 칸, 베를린, 베니스 등 세계 최고 영화제의 최고상을 받는 날, 그리고 나아가서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 후보 지명되고 나아가서 상을 받는 날, 그리고 그 전에 그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든 글러브에서 후보 지명되고 거기서 상을 받는 날, 한국 영화에 대한 세계인의 어떤 인식 그리고 인지도는 결정적으로 달라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날을 기약하면서 10차 시 강의 때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